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LG AI 연구원의 안원빈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시장을 설명하는 AI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LG AI 연구원은 LG 그룹의 AI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LG는 계열사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만큼 저희도 다양한 문제를 AI로 함께 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은 되게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랭귀지, 비전, 데이터 인텔리전스, 바이오, 머티리얼 그 계열사만큼이나 저 AI로 도전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가장 많이 알려지게 된 대표 모델은 엑사원인데요. 저희 엑사원은 21년도에 1.0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 25년도에는 리즈닝과 리즈닝 모델까지 통합을 한 4.0 모델까지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 노터블 AI나 세계적으로도 일단은 인지가 되고 있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엑사원은 Expert AI for Everyone을 줄여서 엑사원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서 부르고 있는데요. 점점 발전해서 지금은 어떤 파운데이션 모델도 있지만 어떤 하나의 브랜드로서 그 산업별 특화 모델로도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엑사원 디스커버리는 신소재를 찾는 모델이고요. 엑사원 패스는 병리 이미지를, 그다음에 뭐 코드나 데이터 제네레이션 쪽에서도 세부적으로 엑사원들이 활용이 되고 있고 엑사원 어떤 유니버스처럼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메인 주제인 포캐스팅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이런 계열사들과 했던 과제들 중에 예시를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이제 제조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서플라이와 디맨드 포캐스팅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쨌든 코스트 측면에서요. 그래서 뭐 LG 일렉트로닉스도 있고 뭐 하우스홀드 앤 헬스도 있는데 여기 뭐 생활용품 파는 곳입니다. 만들어서 파는 곳입니다. 이런 그 세일즈 앤 디맨드 포캐스팅으로 코스트를 줄이거나 그다음에 역시 제조가 기반이기 때문에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배터리 제조 회사거든요. 여기서는 그 원자재 값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예측하거나 미리 전략에 활용할 수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납사 스케줄링도 AI가 전부 해서 효율성을 많이 높였다라는 거는 뭐 기사로도 많이 한국에서는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실제 리얼 월드에 있는 그 산업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얻은 결론은 일단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숫자로만 하는 예측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제 이 한계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 다음 레벨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unstructured 데이터인 문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이 문서 텍스트 unstructured 데이터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측 성능을 더 높였는데 좀 아이러니했던 것은 정확도가 뭐 사람보다 어떤 분야에서는 더 예측을 더 잘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걸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뭐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정확도가 100%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실제로 그 수치를 신뢰를 하고 거기에 어떤 큰 돈을 뭐 투자한다던가 하는 이런 거는 심리적인 요인도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로 성능만 높다고 해서는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explainability입니다. 그래서 explainability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측 성능이 높아지더라도 실제 그 현실에 영향을 주기 어렵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종합을 해서 저희는 이제 엑사원 BI라는 솔루션을 개발을 했고요. 거의 이제 핵심이 되는 이제 프레임워크 구조인데요. 보시면 이제 엔드-투-엔드로 어떤 공장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래서부터 보시면은 이제 데이터 레이어는 크게 스트럭처드와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프라이스 같은 것들은 스트럭처 데이터고요. 네, 뭐 리얼타임 뉴스나 뭐 이벤트 스크립트 이런 거는 이제 언스트럭처드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저희는
이제 전처리하고 가공한 다음에 그 가공한 데이터들을 AI 모델 레이어에 있는 모델들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학습된 모델들은 모델들의 조합으로 각 기능에 맞는 모듈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별로 구성된 모듈 또한 하나의 툴로서 이제 에이전트 레이어에서 에이전트가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툴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 이제 그 코어가 되는 에이전트는 뭐 AI 저널리스트, 뭐 AI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디시전 메이커 이렇게 저희는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전트들끼리 서로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서비스 레이어의 저런 뭐 인사이트, 뭐 시그널 애저 서비스, 포트폴리오 애저 서비스 같은 것들을 구성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프로덕트 레이어에 있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LKI라는 AI ETF와 그다음에 LSEC과 협력했던 사례인 AI 파워드 Equity Forecast Score 이렇게 두 가지 프로덕트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저희가 구성한 것은 엔드투엔드로 데이터부터 프로덕트까지 AI가 전부 결정하고 결과를 내는 형태의 구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웨이츠 앤 바이어스의 어떤 모니터링 능력이랑 그다음에 에이전트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덕트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앞에 있던 그 에이전트들의 롤을 잠깐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 저널리스트는 시장의 이벤트나 사건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로 풀어내는 롤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이코노미스트는 이런 정형 데이터와 저널리스트가 가져온 정보들을 가지고 예측을 합니다. 그 예측하는 롤을 가지고 있고 AI 애널리스트들은 이 예측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왜 이런 예측이 나왔을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AI 디시전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뭐 이런 예측과 설명들을 의사 결정으로 연결해주는 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구성한 거 가지고 처음부터 어떤 지금 뭔가 금융을 해야지라고 했던 것은 아니고 이제 제조에서 수요 예측이나 뭐 원자재 가격 예측하던 이 기술이 금융에 될까를 이제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먼저 M6라는 대회를 참가를 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예측을 해서 평가하는 라이브로 진행된 대회였고 여기서 상을 타게 되고 어느 정도 기술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기술을 실제로 프로덕트화를 하려고 했고 엔드투엔드로 동작하는 AI ETF를 이제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에 2023년 11월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뭐 타겟은 라지캡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보통 AI ETF라고 치시면 AI 인더스트리에 투자를 하는 ETF를 말하는 거가 더 많이는데 이거는 투자하는 것은 S&P 500이나 뭐 라지캡 위주인 거고요. 이 결정을 AI가 전부 하는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주마다 리밸런싱을 합니다. 어떤 휴먼 인터벤션도 없는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상장 이후의 퍼포먼스를 좀 보시면 이제 벤치마크로 보고 있는 게 S&P 500에 투자하는 스파이라는 ETF랑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사실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고 있고 근데 이 크게 퍼포먼스가 좋아졌던 때들을 분석을 해보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맨 처음에는 그 작년 말 정도에 저희가 이제 unstructured 데이터를 좀 더 잘 쓰기 위한 기술을 적용을 했을 때에 확실히 좀 더 차이가 확 벌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가서 2월 정도에 보시면 2월부터는 이제 트럼프 뭐 테리프 이슈가 이제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막 하락을 하는데 뭐 이때는 이제 사람도 잘 못하고요. AI도 잘 못합니다. 근데 저희도 이걸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까라는 이제 고민들을 많이 했고 기술적으로 좀 대응을 한 결과 한 2개월, 3개월 정도 지나니까 AI도 이런 컨텍스트를 파악을 할 수 있었고 보시면은 이제 차이가 나는 지점부터는 AI가 이런 그 트럼프 이슈 외부 요인에 대한 릴레이션도
이제 학습이 돼서 좀 대응을 할 수 있고 종목 선택이나 그 투자 비중에도 이전과는 다른 액션들을 보여주기 시작해서 큰 차이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가장 큰 차별점은 이제 뭐 예측만 한다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explainability이기 때문에 이제 그 리밸런싱 할 때마다 이 LQI가 이 4주마다 리밸런싱 할 때 이 4주 동안에 마켓은 어땠는지, 그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에 대해서 이 종목은 왜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투자 비중은 왜 이렇게 정했는지 등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결정들을 내주는지. 그래서 이 홀딩스 리포트는 이제 완전 퍼블릭하게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모아서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가지고 이제 LSEC과 협업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LSEC과 협업한 상품 이름입니다. 협력 구조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LSEC은 뭐 단순히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파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AI 기술로 밸류 애드를 해서 액션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만든 이 상품은 구성이 포캐스트 스코어와 코멘터리로 되어 있는데요. 이 포캐스트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4주 이 종목의 4주 동안의 이제 전망을 나타냅니다. 컨빅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상품들은 이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에스티메이션, 뭐 여러 가지 예측 상품들은 많이 있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점수가 왜 전망이 뭐 80점인지 70점인지를 설명하는 건 없었다는 거죠. 저희는 앞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왜 4주 동안에 이 종목이 왜 이 점수였는지 그 근거들을 같이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상이 US 에퀴티 액티브한 5,000개의 종목을 다루고 있고 데일리로 예측을 합니다. 데일리로 코멘트도 나오고요. 샘플을 보여드리면 일단은 라지캡에서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있는데요. 날짜를 보시면 2월 5일입니다. 아마 이제 관세 때문에 이런 걸 보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좀 전에 관세 이슈가 터졌을 때 이 엔데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점수가 되게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유를 보면은 아스트라제네카는 산업이 다이버시티가 굉장히 글로벌하기 때문에 관세나 이런 거에 대한 영향이 별로 없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4주 동안에 11.44% 정도 상승하는 걸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제너럴 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수가 낮았습니다. 20점인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근거를 보니까 이건 제조니까 그런 무역 영향이 크다. 그래서 안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였고, 테리프에 대한 영향도 실제로 작용을 해서 그 점수가 나온 뒤에 4주 동안의 이제 수익률을 봤을 때 마이너스 5.59%로 더 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노캡인데요. 여기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라지캡, 아스트라제네카,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좀 유명한 종목들은 한 번쯤 들어봤고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망들을 하기가 좀 더 수월한데요. 나노캡 같은 경우에는 사실 뉴스도 별로 없고 이게 무슨 회사인지도 모르고 마켓캡을 보시면 굉장히 사이즈가 작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포트나 조사를 하려면 사실은 직접 조사를 하거나 해야 하는데 저희는 이제 내부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레이어가 있고 데이터 가공하는 레이어들이 있어서 어떤 종목이든 이 종목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예측을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들을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낮은 점수를 받았고 그 4주 뒤에 수익률도 굉장히 낮은 형태로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퀴티뿐만 아니라 저희는 인더스트리 레벨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사실은 에퀴티 인더스트리 다양한 코모디티 이런 펀더멘탈 매크로 이런 형태로 이거를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데이터와 이런 건 좀 당연히 다르겠지만 저희는 그런 것들을 다뤘던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더스트리 레벨에서는 이제 지금 예시로 가져온 거는 우라늄인데요.
우라늄 산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한 거고, 이 산업 레벨은 이제 일색의 분류 체계를 따라서 약 60에서 70개 정도 사이에 대한 산업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높은 점수 85점을 얻었고요.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전부 유효하게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8.37%라는 시장 성장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내부적인 기술로는 뭐 설명이니까 이것도 결국 어떤 LLM이 나오는 걸 거고, 뭐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이슈들도 있을 건데, 내부적으로는 저희 퀄리티 체크하는 레이어가 따로 있고, 최대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근거가 있는 그냥 뭐 뉴스나 뭐 블로그에서 검색해서 가져오는 것들이 아니라 정말 공식적이고 출처를 밝힐 수 있는 정보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숫자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프로덕트에 대해서를 좀 몇 가지 유즈 케이스 말씀드리면, 이건 간단하게 이제 막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본 건데요. 그냥 이 숫자는 저희가 이제 예측한 리턴이 아니고, 포캐스트드 리턴이 아니고 컨빅션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에 대해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숫자만 가지고 구성했을 때를 비교를 해본 겁니다. 얼마나 유효한가. S&P 500이랑 모멘텀 팩터들로 구성한 것보다 좀 더 높은 애널라이즈드 리턴과 더 낮은 MDD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저희 상품이나 이 점수나 이런 것들을 퀀트적인 면에서 봤을 때 다른 팩터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모멘텀 팩터나 뭐 볼라티리티 팩터는 그냥 너무너무 그냥 기본적인 팩터들인데, 이런 팩터들하고 같으면 사실 뭐 차별점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팩터들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낮은 코릴레이션을 나타냈고, 이거는 좀 지금 사용되는 그런 흔한 커먼한 팩터들과는 다른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팩터로서도 충분히 사용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이제 forecasting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에는 understanding, explainability가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결국에는 왜를 설명하지 못하면 어떤 좋은 퍼포먼스를 나오는 모델을 만들거나 결과를 얻더라도 실제로 사용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변하는 외부 상황에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디시전 메이킹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지 이 예측이라는 것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의 결론은 마켓은 말을 하고 AI는 설명한다라는 것이 이제 예측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